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해주신 김효은 대사님과 황용기 고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후세대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이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세대가 제가 천수를 누리지 못할까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런 걱정을 조금 더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ESG 공시, 그리고 평가 동향과 이사의 역할입니다. 이 제목엔 써놓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관련된 소송 동향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SG 공시와 평가는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ESG 평가는 기업이 소송이나 제재를 통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위해서 ESG 공시를 하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이해관계자의 큰 요구 중에 하나는 결국 소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나 평가에서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경영진이 그러한 절차를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SG 공시, 즉 기후 공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시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GRI, 그리고 세스비와 IIRC가 합쳐진 VRF, 그리고 CDSB, 세계경제포럼 등 다양한 공시 이니셔티브가 각각의 공시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이러한 공시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TCFD라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공시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이러한 각각의 공시 이니셔티브들은 모두 TCFD와의 연계를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았던 공시 이니셔티브는 지금 최근 약 3개 정도의 표준화된 공시 이니셔티브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FRS 내 ISSB, 그리고 미국의 공시, 그리고 EU의 공시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시는 크게 두 가지의 동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목적의 이용자, 즉 투자 정보를 위한 일반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이슈를 관리하는 기업이 이슈 관리를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공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시입니다. 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을 그 공시의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어떠한 공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공시 프레임워크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GRI 기준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지만 IFRS의 ISSB 기준이 확정될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 모든 공시 이니셔티브는 TCFD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CFD 프레임워크는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TCFD를 지지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지 선언은 결국 TCFD를 법제화하고 이 공시 프레임워크를 확산하는 데 지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인데요. TCFD는 2021년에 원래는 2017년에 나왔던 이행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넷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계획을 공개하도록 이행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지침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표와 감축 목표, 그리고 전환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던스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TCFD를 기반으로 하여서 작성이 된 IFRS의 ISSB는 이를 기반으로 공시 초안을 공개하였고, 이 공시 초안에서는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공시 이니셔티브와 ESG 평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째로 이행과 관련된 계획과 관련 영향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FRS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전환 과정에서의 위험과 기회,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TCFD에서는 사업 전략과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표와 목표를 통합해서 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를 위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2050년 탄소 중립 전에도 2030년, 2040년 또는 기업이 정한 그 기간 내에 마일스톤을 세워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적인 ESG 평가들은 과학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그리고 엔드 유저의 그 탄소 배출량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향으로 공시와 평가 모두 다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에 이러한 기후변화 전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위원과 기회를 담당하는 임원과 위원회를 두고 그의 역할과 책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회의 책임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감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공시하도록 하고, 실제로 안건이 얼마나 보고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과 지표의 보상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도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ESG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수준의 책임자가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모두 평가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평가에서도 이제는 이런 해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이사회나 위원회의 큰 동향은 기후변화를 전략에 통합하고 실제 위험과 기회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공시 요구사항으로서 IFRS와 GRI 그리고 TCFD 모두 시계별, 즉 단기, 중기, 장기별로 재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이슈, 그리고 그 영향, 이에 따른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위험이 사업 모형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영향,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직간접적 적응 및 완화 노력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고려할 때 회사의 재무 성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것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ESG 평가에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6개 문항을 4개로 요약하고 12개 문항을 3개로 요약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항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험 관리가 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 수익 또는 지출에 상당한 변화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응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 재무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공시되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평가 역시 이러한 사항을 모두 평가 문항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평가 모형은 외부에 공개된 평가 모형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들은 해당 평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재무제표 수준의 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협력사와 가치사슬 전반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까지 확인할 것을 공시와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IFRS와 그 기초가 되는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치사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 유의적인 기후, 그리고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그리고 기회가 집중된 부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시 이니셔티브인 GRI 역시 최근에 2023년부터 모든 부정적인 영향까지 다 공시하게 그 프레임워크를 바꿈으로써 환경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공급업체의 비율,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의 비율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GRI는 원래 올해까지는 그 선택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요구사항을 모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시를 하지 못할 경우 왜 이 부분을 공시를 못하는지를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GRI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공시하였던 기업은 이러한 사항까지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국내외 ESG 평가에 이미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을 자체적인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 프로세스 및 공급망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에는 주로 미국에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미국 외 기타 국가에서도 그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2002건의 기후변화 소송 사례가 확인되었고요. 이는 그래프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더한 수치입니다. 1426건이 미국 내 소송이고 576건의 소송이 미국 외 43개국 또는 국제법원 또는 국제기구에 제소된 소송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그 회색이 미국 외의 국가고 보라색이 미국의 국가인데 비중이 점점 회색의 국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의 슬라이드는 기후변화 관련된 소송의 유형 및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각각의 유형이 모두 사실 그린워싱과 관련된 유형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승소하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근데 이러한 소송이 실패하는 사례는 저희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단체나 이러한 소송이 영향력을 얻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후변화의 목표 그리고 정책 이행에 관한 소송이고 대부분 정부를 피고로 제소하는 소송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소송의 대부분은 원고가 환경단체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서 첫 번째에 나오는 우르겐다 재단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그 환경단체인 우르겐다 재단과 약 900명의 시민이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소송을 한 것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17%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러한 배출량 감소 목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유럽 인권협약 2조와 8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는 건강에 관한 권리고요. 8조는 가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가 늘어날수록 건강이 위협받고 후세대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소송을 한 건데요. 2015년에 1심 법원은 정부의 기후변화 완화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25%로 수정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에 이러한 유럽 인권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항소를 했고요. 대법원은 2019년 이 유럽 인권 협약 2조 8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법원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사실 좀 사례가 많아서 중요한 사례 위주로 건너뛰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떻게 피소를 당하느냐에 대한 사항일 텐데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는 소송입니다. 주로
전사적 정책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인권 및 환경 실사 표준을 사용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셔널 컨택트 포인트의 중대도 다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쉘 회사의 사례는 방금 보셨던 우르겐다 재단의 네덜란드 법원에 있는 그 사건을 기반으로 제소된 사건입니다. 2019년에 Friends of Earth라는 환경단체와 다수 공동 원고들이 말씀드렸던 판결을 기반으로 쉘이 생명권과 유럽 인권협약의 2조 8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10년 수준에 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함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연결 기준으로 탄소 순 배출량 45%를 감소할 것을 명령을 하였고 쉘은 이에 항소 중입니다. 다음으로 공적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펀드들이 주로 공공의 자금을 재원으로 할 때 국민들이나 수익자들이 소송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국내법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OECD, NCP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 국내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KTNC 워치라는 환경단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 과정의 가이드라인 위반 그리고 국민연금의 미실사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꽤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서 OECD, NCP에서 중재를 했는데요. 올해 3월에 각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의 추진 실적을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관한 사례입니다. 2022년에 환경단체 국내 1인과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 2인, 즉 3인이 바로사의 가스전 프로젝트가 환경 피해를 야기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와 멸종 위기종의 피해를 줄 것이고 토착 공동체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가스전과 관련된 잠재 분쟁으로 인해서 법적 위험이 있을 것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청구한 것은 투자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요. 이는 국내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동일한 청구 취지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고 실제로 이 가스전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산토스라는 호주의 회사는 정부 승인을 받은 3가지 중에 2가지를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적응 실패 유형입니다. 이는 정부 또는 기업이 정책 시행이나 시설 개발 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물리적 위험이나 전환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공개하지 못한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사례로 NCC라는 NGO는 여기 뉴사우스웨일스라는 곳인데요. 주 장관이 국경 강의 물 공유 계획에 있어서 기후 영향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호주의 주요 담수 공급원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계획의 무효를 요청을 하였고요. 전문가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2022년 6월에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손해배상은 좀 통상적인 사안이라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페루 농구가 전력업체 공사로 인해서 다량의 탄소 배출로 주거지 근처에 빙하가 녹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항소를 하였고요. 항소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위장에 관한 소송입니다. 이는 행동이나 제품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데에서 법적 책임을 제기하는 소송이고
정부 또는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산토스에 관한 소송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바로사 가스전에 있는 산토스가 이러한 소송에도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은 천연가스가 청정연료라고 하는 주장이 실제 천연가스의 영향을 잘못 나타내며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계획을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계획은 비공개 과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포집에 관한 그 주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탄소 포집의 절차가 비공개이고 실제로 이 환경단체에서 분석할 때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과 기업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에 대한 직접 책임 추궁입니다. 주로 이제 주주 또는 연기금 수익자가 회사의 이사나 그 연기금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계속 이슈가 되었던 쉘이 보이는데요. 2022년에 환경단체가 쉘의 넷제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넷제로 전략이 2050년에는 이제 넷제로를 이루고자 하지만 2030년의 마일스톤을 분석하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기후 전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됨을 주장하며 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현재 쉘의 이사회가 응답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연금기금재단에 대한 그 이사의 책임 추궁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익자인데요. 그 사적연금기금의 이사에 대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실적이 저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금 수익을 보전해야 될 수탁자의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또한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 매각 계획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그 원고의 주장을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것은 다른 주장을 했으면 오히려 유효하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공시와 평가 그리고 소송의 동향을 통해서 이사회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야 될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와 평가 그리고 소송은 모두 넷제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를 살펴볼 때 탄소 중립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 계획 2050년이 되기 전에도 일정한 기간에 마일스톤을 검토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일스톤이나 단기, 중기, 장기의 시계별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여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연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시 및 평가 그리고 소송에서 모두 이사의 의무를 또한 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및 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책임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 규정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건 상정 방안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상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하여 이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소송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사업이나 투자 계획 등 이사회 관련 안건을 검토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또한 사업 파트너의 일치 관련 트랙 레코드와 평판을 검토해서 비용 효과와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및 위험 관리에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 내 규정과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 그리고 내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전략과 신규 투자를 검토할 때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과 인권 이슈가 결합하고 있는 추세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적 영향의 정량화와 중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를 다른 특별한 리스크로 보기보다 기업이 관리해야 될 다양한 리스크의 하나로 인식하여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지속가능경영보수를 공시하기보다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서 기업 지배구조 공시에 있어 주요 리스크를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 코드 준수에 관한 레포트를 보면 영국과 일본의 다수의 기업이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공시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 전반의 위험을 파악하고 부정적 영향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RI 공시는 요구사항을 전부 기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 영향도 공시를 해야 되며 공급망 실사 결과를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CSRD와 공급망 실사 법안 역시도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서도 밸류체인의 환경과 인권 관련된 영향을 식별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오른쪽의 네모 박스는 GRI에 따라서 지속가능경 보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주로 공시를 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내년부터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ESG 공시 및 평가는 재무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전략 수립과 그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와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증가하는 기후변화 소송은 국내 유사 사례를 주의하도록 저희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 해외 사업 진출 그리고 투자 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상 Q&A는 따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